(2025년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0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프로 호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달력에 빨간색 칠해 있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현충일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럼요. 현충일 자체는 뭐 굉장히 네.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클럽 월드컵 개막입니다. 이번 클럽 월드컵은 뭐 워낙에 규모를 크게 개편한 상태라 사실 이런 대회는 초반에는 조금 주목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참가한 클럽들의 면면이 꽤 세가지고 뭐 울산 HD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토너먼트 정도로 지나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명확하게 계획은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사실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 하기는 어려운데 보니까 뭐 주가 될 수 있는 경기들이 일단 울산 3경기, 뭐 마멜로디가 남아공 팀이고 도르트문트 있고 하나 어디였어? 기억이 안 나. 브라질 팀이죠. 저기 플루미네세까지. 네. 네. 거기랑 뭐 레알 아릴랄이라거나 네. 파리 생제르맹 경기라거나 조별리그는 그러다가 토너먼트 가면은 거의 뭐 챔스급 대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너먼트 가면은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작하기 전에는 크게 느낌이 없지만 막상 진행 중일 때는 그건 또 좀 느낌이 몰라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네. 배지 보니까 우승팀한테 주어지는 4년 동안 달 수 있는 4년을 간다면서? 배지가 좀 보고 나니까 멋있긴 하더라고요. 예. 본선 나가는 것도 의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배지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라면 욕심이 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승을 하면 이게 상금이 2천억 원에 가까워요. 네. 2천억 원 넘나 그래요. 아마 이번 프리시즌에도 그 선수들이 쉬지 못한다는 거에 아마 좀 갑갑함 그리고 좀 혹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랑 별개로 클럽 입장에서 이 정도의 상금이 달려있는 대회다라고 하면 이게 웬만한 A 이상급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 영입 자금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대단히 큰 대회인 건 맞다.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K리그처럼 울산. 당장 조별리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경기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엄청 많은 그 대회예요. 이게 제가 그때 잠깐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경기 이겼나 뭐 토너먼트 가나 그러면 K리그 한 20년 우승한 상금이랑 비슷하던데. 그니까요. K리그 우승이 네.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규모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클럽 월드컵 나가는 팀들이 왜 이번 특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네. 전력 보강에 뭐 첼시도 이번에 오피셜이 떴죠. 사실 울산은 어쨌든 이게 K리그 대표기도 하고 나갔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뭐 힘을 좀 써야 될 텐데. 사실 뭐 상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네. 때문에 뭐 이거는 쉽사리 토너먼트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또 알아요? 뭐 토너먼트 가갖고 인테리랑 만나고 이럴지 옆조가 인테리더라고. 그렇잖아. 예. 너무 좋겠지만 네, 잘 해야죠. 그래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토너먼트 못 나가더라도 저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쨌든 포획 감독이 전북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울산 같은 이 컨텐더 팀들, 디펜딩 챔피언 이런 팀들이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클럽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호에는 이제 완전 이적설들입니다. 완전 이적설들이고 뭐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네이션스리그 4강 1경기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독일이랑 포르투갈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죽지 않는 호날두가 또 골을 넣었어요. 와, 네. 진짜 가끔 보면 그래 진짜 대단하다. 호날두가 여러 가지 마지막에 이미지 메이킹에 좀 실패하면서 본인이 쌓아온 업적을 좀 깎아먹은 건 있지만 이 선수는 명확하게 봤을 때 그 글로벌하게 축구 역사상 탑10 안에는 꼭 들어가는 선수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탑5 안에도 들어가는 당연히 대단한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약간 개그 이미지가 생겼잖아. 좀 밈이 됐죠. 약간 밈이 좀.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저랑 동갑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물론 빠른이긴 합니다만 정말 대단한 선수긴 합니다. 이 A매치 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잖아요. 네. 뭐 당연히 독일 상대 역대 최고령 득점자, 뭐 예.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기록이고요. A매치 통산 220번째 경기, 137번째 골. 뭐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이 기록 깨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A매치에서 이렇게 많은 골 넣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220번째 경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A매치에서. 아니 특이한 일이 있지 않으면 월드컵 나올 거 아니야 내년에.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겠죠. 메시도 나올 거고. 그니까요. 둘이 또 해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팀의 경쟁력이 가능성이 있어요. 꽤 괜찮아요. 브라질 잡는 거 보면. 그러면 네. 전무후무한
메이저 대회 4연패. 4연패. 코파 월드컵. 특히나 월드컵을 2회 연속 우승하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반대로 호날두는 사실 센츄리 클럽을 뭐 100경기 넘는 것도 다 대부분의 선수에게 목표인데 네. 센츄리 클럽을 지금 2번이나 왕복을 했고 와우. 200경기 넘었으니까. 이게 보통 네. 어디에 가능하냐면 알리다이 그 중동 팀들의 선수들이 일찍 네. 데뷔한 다음에 정말 많은 경기들을 소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이저 대회 우승 가능한 정도 수준의 아주 축구 강국들의 레전드들도 100경기 이상 넘기는 경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센츄리 클럽이 그래서 되게 쉬운 기록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물론 센츄리 클럽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호날두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골도 넣었고 그리고 뭐 저도 풀 매치를 본 건 아닌데 비티냐는 진짜 그 쟁쟁한 선배 미드필더들의 비교에서도 혼자 이런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군계일학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는가 보면 비티냐 보면 알겠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와. 경기를 완전히 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코 콘세이상. 그렇죠. 프란체스코 콘세이상도 좋은 활약을 했고 프란체스코 콘세이상이 보니까 독일이 이번에 오랜만에 포르투갈에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유로 2000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독일을 잡았어요. 근데 와, 그 진짜 오랜만이구나. 유로 2000 당시에 그 포르투갈이 마지막으로 이겼던 그때 독일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던 선수가 세르지오 콘세이상이었대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번에 25년 만에 네. 이제 독일을 격파하는 경기 때 또 골을 넣었으니까. 자식이 좀 아버지가 그 감독 잘렸다고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뭐 기특한 마음을 훌륭한 예. 효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놈이네. 네, 예. 이런 활약까지 이야기거리가 좀 나왔던 이번 저 포르투갈 독일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포르투갈이 결승에 올라갔고 네. 우리가 이제 영상 찍은 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프리뷰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 2경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야말과 덴벨레의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 뭐 당연히 우승권 야, 근데 포르투갈이 이렇게 하면 포르투갈이 우승할 수도 있어. 가능성도 있죠. 몰라요. 네. 포르투갈도 네이션스리그 결승에 갔었을 거예요. 2019년인가. 근데 그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고 네. 이번에도 역시 또 한 번에 좀 열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호날두의 능력을 믿어봐야죠. 이것도 UEFA 대회 아닙니까? 그치. UEFA 대회 호날두 토너먼트 미친 활약 보여준 적 엄청 많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피파보다는 UEFA랑 좀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사실 생각해보면 유로도 아니 UEFA 대회네요. 네, 네. 유로도 그렇잖아. 마지막에는 못 나왔지만 에드르가 그렇게 캐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그래서 그쵸. 프랑스가 우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번 또 네이션스리그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대회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적설들을 종합을 하면 첫 번째는 손입니다. 네.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이 떴는데 손흥민과 사우디가 연결이 된 거는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약간 수순이었어요.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확실히 본인의 목표를 달성을 한 다음에 어디론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마지막 토트넘에서 잔류하면서 이대로 커리어가 마무리되는 그림을 그릴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게 결정됐다기보다는 일단 이적설 중에 사우디가 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을 우리가 일단 상상을 해봐야죠. 예. 왜 이런 이적설이 나왔을까? 그럼 누군가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았을 때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을 보도하는 거고 이야기가 흘러나온 걸 거잖아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사우디행의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이적 그 자금을 토트넘이 확보할 수 있겠죠.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상당한 규모의 이적료 확보가 있겠고 그 확보한 자금으로 스쿼드를 재편할 수 있다. 사실 손흥민 선수 냉정하게 보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든 베테랑 선수입니다. 92년생의 선수를 매각해서 이적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사우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우디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네. 이제 남은 시기 중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토트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새로운 선수들, 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겠다라 생각을 할 수 있고 게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잖아요. 그죠. 스쿼드 개편의 폭이 굉장히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전방위적인 네. 개편이 필요합니다. 뎁스도 늘려야 되고 써야 되는 돈 자체에 대한 부담을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고 선수 나이 33살 그리고 최근에 부상의 이력을 좀 고려했을 때 팀의 상황과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좀 생겼다라는 점. 뭐 이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네.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은 말씀드린 그 계약 기간 1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그리고 사우디로부터도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이런 이적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는 연봉을 크게 제한해 줄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적료를 걷어들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토트넘 특히나 레비 회장은 정말 그 이문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시켰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 말고 좀 우려점은 없는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걸어온 커리어에서 손흥민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두 가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그 팔면 토트넘이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찾고 찾아서 이제 추측을 한 거고 금전이에요. 명확하게. 네, 정말 명확하게 금전이에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는 팔았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도 토트넘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찾아지기 쉬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상업적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 유니폼 판매, 한국 시장에서의 관심 다 떠나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사실 상업적으로는 수익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손실이 좀 나올 수 있는 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토트넘 스퍼의 최고 인기 스타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입니다. 이거는 그 기회가 돼서 직관을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뭐 구단 샵이나 이런 거 영상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물론 토트넘 구단 샵은 영상을 좀 되도록이면 못 찍게 하는 네. 편이긴 한데 그런 것도 보시면 알 텐데 정말 온통 손흥민입니다. 그냥 한국 압구정 매장이라고 봐도 네, 될 정말. 정도로 다 한국어예요. 그냥 다 진짜요, 진짜. 손흥민으로 발라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는 그 헤어밴드랑 모자 같은 게 네.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갔을 조금 때.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토트넘 구장 근처에 떨궈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 설명과 네. 구단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할 만큼 그리고 만약 모르시죠? 그러면 저기요! 하면 네?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주변에 한국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 유로파리그 우승했을 때 전 세계 각지에서 축하 보낸 거 보시면 그쵸. 그냥 이거는 토트넘 허스퍼의 오랜만에 우승도 이목을 끌만했지만 손흥민의 우승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정말 많은 극찬,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네. 팀 최고의 스타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현지는 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네. 있는데 저도 간 다음에 와 이 정도구나라고 좀 약간 조금 놀랐어요. 네. 주장이고 오랫동안 뛴 선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들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와 이게 그냥 진짜 대놓고 간판 중에 간판으로 미는구나라고 생각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듭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손흥민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네. 우리 국내에서 예상한 느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 크다고 봐요. 네. 훨씬 더 해외에서의 주목도가 크고 자 그리고 전력 약화 당연히 핵심 선수 꼬이잡이 잃는다는 점 자체에서 전력 약화가 크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에도 공백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토트넘의 최고 주장감이고 그리고 주장으로서 성과도 냈고 네. 그에 대한 리더십은 이미 메디슨의 인터뷰나 비카리오의 인터뷰를 그럼요. 보아도 네. 이미 내부적으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선수 팔고 똑같은 선수 대체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숱한 축구팀의 사례에서 우리가 다 그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공백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이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10년 동안 헌신한 레전드를 판다. 팬들이 얼마나 거세게 반발하겠어요.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팬들의 반발도 정말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곧 구단의 이미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 물론 저희 한국 팬분들을 거의 대부분 볼 만큼 봤다. 감독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현지 팬들 중에는 우승했으니 포스테코글루 믿어보자. 네. 이 감독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구단이 뭔가 경질하는 듯한 이 모습에 좀 불만스러워하는 현지 팬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팀의 정체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또 판다. 같은 시기에 그런 상황까지 나와버리면 사실 현지 팬들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시기에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가 아니고 토트넘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이라고 좀 대입해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적설이 뜬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이적료로 줘가지고 팀의 대대적인 개편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건 모르겠지만
이 선수 일단 남겨야죠.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네. 하는 레전드입니다. 사실 좀 위상이 다른데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제가 좋아하는 로베르 피레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7번이었잖아요. 네. 7번이고 근데 피레스는 중간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또 이제 기량이 이전보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피레스가 마지막에 아스날을 떠난 거는 그 챔스 결승에서 레만이 퇴장당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피레스로 교체하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나도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 저는 피레스가 그렇게 나갔을 때 팀을 좀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왜 벵거는 피레스를 그때 바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량이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꼭 한국 선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엄청난 이적료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저는 남기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그리고 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여기서 이런 레전드를 내보내는 건 글쎄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의중은 어떨까? 그것도 중요해요. 선수 개인의 의중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추측은 해볼 수 네. 있죠. 근데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타 대륙으로 사우디 무대로 이적을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모험수가 될 수 있어요. 괜찮죠. 어느 것이건 팀을 옮긴다는 것 자체는 월드컵을 1년 앞둔 시점에서는 모두에게 모험수입니다. 게다가 그 선수가 어쨌든 그 전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고 있는 입지에 있었다면 괜히 팀을 옮겼을 때 혹시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월드컵 내에서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 리스크가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또 손흥민 선수의 이전 인터뷰 등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본인이 사우디 여행을 선호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프로 선수가 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선택을 해왔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선수의 선택이니까. 근데 손흥민은 비교적 그런 선택보다는 좀 축구적인 선택을 많이 해왔던 선수라 이런 어떤 그림이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사람의 의사는 그럼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네. 혹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의 정황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 본인의 의지가 이렇다면 토트넘도 선뜻 팔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잔류를 구단도 따라가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고 애초에 토트넘이 정말 진지하게 판매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이것 하나만 보고 모두 다 맹신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은 해요. 맞아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그들 또한 손흥민 선수를 아낄 이유가 충분하고 잡아야 될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쉽게 이적을 결정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라고 생각하는 건 레비 회장의 굉장히 이게 밝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어찌 보면 순간적인 계산기를 따다다닥 빠르게 두드리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혹시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놓고 봤을 때 당장 이적을 할까라고 물으면 저는 계약 기간을 그냥 쭉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사우디 관련 이야기를 드리면 시몬 인자기 감독이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좀 묘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멀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파브레가스가 네. 인테르 쪽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찬우 형이랑 연결할 때만 해도 네. 그날 새벽 중에 어제죠. 맞아요. 어제 새벽 중에 그 현지 기자 중 한 분이 그래도 파브레가스는 내가 자기가 듣기로는 인테르 쪽에 거절 의사를 표한 걸로 안다라는 이야기가 나서 그게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좀 본격적으로 보이고 사실 링크가 났던 감독들 중에는 대재리비는 상황상은 바로 그죠. 세리아로 옮기진 않을 것 네. 같고 또 힘들 것 같고 그러기에는 마르세유 프로젝트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파브레가스는 지금 인테르가 링크가 났던 연결됐던 감독 매물들 중에서는 꽤 좋은 후보라고 볼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파브레가스의 지금의 감정과 별개로 그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나에게 배신감을 줬을 때, 모욕감을 줬을 때 반대로 딱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반통수랑은 저는 달라요. 왜냐면 세스크는 진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아스날 팬들 중에 그때 파브레가스를 싫어했던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비에이라가 정말 오랫동안 징징거리다가 팀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벵거의 아들 같은 선수가 벵거의 어찌 보면 도박수 같은 선택에 팀의 중심과 주축이 됐는데
이 선수가 유벤투스를 깨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분들은 와 이런 선수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57번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57번, 15번, 4번을 달았어요. 15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 아는 선수인데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 파브레가스가 감독을 하면 사실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지만 아스날에서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첼시 때나 잘했고. 이럴 때 보면 그 번뜩이는 천재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코모에서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고 SL에서 들었고 그래서 인테르라는 거함에 근데 이 팀은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이 필요한 팀입니다.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제가 파브레가스에게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생각을 했을 때 파브레가스가 인테르에서 못할 때 찬우 형의 어떤 그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콘테를 욕했던 것처럼 네. 세스크를 욕하게 되는 상황이 과연 나올지 아니면 이제 파버지 이제야 깨달아가 나올지. 파버지라고 하기에는 네. 그 찬우 형보다 10살이 동생이에요. 파브레가스가 87이거든. 나보다도 동생이야. 진짜 어린 감독입니다. 물론 이제 브라이튼 감독이 90년대생이 또 있기 때문에 있지. 히르첼러가 어리긴 하지만. 어린 감독이 있긴 하지만 진짜 어린 감독이에요. 그래서 좀 만약에 오피셜이 뜬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또 오늘 새벽에 득점을 한 호날두와 사우디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네, 호날두는 지금 아이나스르 회장이 재계약을 자신하고 있고 네. 지금 몇몇 기자들은 재계약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아이나스르가 무조건 잡으려고 하겠죠. 계약 자체가 지금 올해 6월에 만료가 되는 호날두인데 지금 새 계약 합의했다, 서명했다라는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제 2026년 혹은 2027년까지가 될 것이다 등등의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 연봉은 기존의 2억 유로 수준을 유지 혹은 상회하면서 구단 지분 5%로 호날두에게 제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이 됐어요. 이건 기사를 참고한 거기 때문에 일단 참조만 해주시고 호날두의 재계약 조건은 역시 알나스르가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사우디 그 측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거고 호날두가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건 알나스르에 있는데 트로피를 못 땄다. 아릴라를 이렇게 사우디 리그 최강의 팀으로 군림을 했고 올 시즌 물론 흔들림이 좀 있었다지만 알나스르가 그 정도 위치로 못 올라가니까 내 활약과 별개로 팀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호날두의 입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리야드 더비가 있잖아요. 굉장히 격렬한 더비입니다. 꽤나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 아마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클럽 월드컵에 나가려면 팀을 떠나야 될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이번엔 있죠. 안 되잖아. 네, 알나스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4년 뒤를 노리는 것도 아닐 거고. 모르죠. 포르투갈의 미우라가 되겠다. 혹시 모르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클럽 월드컵은 팀을 옮겨야만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오피셜이 뜬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재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논조가 좀 많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호날두가 원했던 대로 알나스르가 정말 공격적인 전력 보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링크들이 뭐 루이스 디아스 이야기도 있고요. 다비드 한츠코. 페이노르트의 아주 핫한 센터에 그리고 뭐 월드 클래스급의 미드필더 한 명을 또 추가로 데려오려고 한다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좋죠. 루이스 디아스 비싸게 팔면. 그러니까 비싸게. 나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적료가 크게 발생하면 형철이는 많은 이적료를 준다면 매각할 수 있다 정도였잖아. 그냥 이건 딱 기준을 정해서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으면 괜찮다. 그럼 괜찮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8,500만 유로면 1,000억이 훌쩍 넘어요. 넘죠. 네, 그러면 넘어요. 괜찮죠. 그 정도면 네. 뭐 매각할 수 있다. 루이스 디아스는 정말 고마운 선수고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멀티성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쉽게 찾기 힘들고 지금 유럽 축구 왼쪽 윙 매물이요 씨가 말랐습니다. 맞아, 없어요. 아스날도 왼쪽 윙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아마 스카우터들이 되게 머리가 아플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좌드리그도 지금 이적을 안 할 것 같고 네. 그다음 니코, 하팔레앙 이런 선수들인데 이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자를 리버풀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선뜻 팔아야 된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다? 이거는 그러면 좀 들어볼 만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이거를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다행인 건 루이스 디아스라는 선수 자체가 리버풀 생활에 뭐 불만족스러운 거 그것도 아닌데다가 맞아요. 또 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덕호성님이
이 데코가 굉장히 루이스 디아스를 많이 바라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죠. 이적을 한다면 적은 금액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경쟁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부디 데쿠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네, 그때는 좀 통장에 돈을 좀 확보한 상태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하나 또 하면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과 관련된 걸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 부상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클럽 월드컵은 나가지만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뛰면 안 돼요. 네. 뛰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그 중에 파리 생제르맹이 네.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리를 만약 가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역대급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죠?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자, 파리 생제르맹 이번 시즌 트래블 팀이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리그왕 압도적인 1강 팀입니다. 사실 뭐 리그 우승은 떼놓은 당상인 거죠. 그렇죠. 와, 그럼 가게 되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다 리그를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역대급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점. 소속팀의 위상도 대단하죠. 나폴리, 미넨, 여기 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일단 당장 필요한 건 휴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뭐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온다 해도 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정말 나이가 어린 선수가 아니고 형철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좀 씁쓸하네요. 잔부상도 있기 때문에 잔부상도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전 나폴리나 아니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처럼 너무 혹사를 당하는 그림이 저는 선수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제가 볼 때는 리그왕이나 프랑스 대회를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병행을 하는 게 선수 로테이션의 입장에서도 파리가 더 유연하게 팀을 운영하기가 좋고 그런 면에서 김민재가 이적을 했을 때 조금 더 몸에 들어오는 부하는 좀 덜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쿼드의 자리가 있긴 있어요. 센터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지금 올해 확고한 부동의 주전은 2명이었습니다. 파초 그리고 마르키뉴스 2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르키뉴스도 사실 나이가 나이가? 있는 네. 편이고 백업 수비수로 보면 베라르두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베라르두 선수의 수비는 다소 불안한 편이고요. 루카스 헤르난데스는 올 시즌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계속 관리받으면서 제한적으로 뛰었어요. 그죠. 그 십자인대 부상이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루카스 헤르난데스는 나와도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올 때도 그치. 많았고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뭔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 스쿼드 머릿수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고 좀 좋은 퀄리티의 수비수가 와야 되는 것도 지금 파리에게 맞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게 파리 입장에서도 뭐 꼭 김민재가 아니더라도 센터백을 원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뜬 거죠. 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딥한 이적설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파리 생제르맹이 센터백을 구하고 있는데 그 후보군 중에 김민재가 들어가 있다. 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레키프가 예. 원 출처인데 네. 클럽 월드컵 이전에 센터백을 영입하려는 파리 생제르맹 영입 리스트에 김민재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김민재 선수 클럽 월드컵 출전이 뛰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로 네. 뛰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감히 뛰라 마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진짜 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의 상황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 그리고 본인도 그런 의지를 불태운 게 맞을 거고 너무 갈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8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즌 시작될 때까지 네. 쭉 쉬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좀 이 부상의 후유증 완전히 털어내고 다시 옛날의 몸 상태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크럴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적설이 또 뜨고 있는 게 잉글랜드로 온다면 맨시티랑 첼시 같은 팀이 있는데 첼시를 좀 먼저 보죠. 일단 네. 리암 네. 델랍이 오피셜이 났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매니안 골키퍼가 지금 링크가 뜨고 있고 제이든 산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뉴 복귀인 거죠. 순위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몇 위 이상을 두 자릿수 순위였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쉬운 순위였어요. 15위였나 14위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순위 이상이면 뭐 완전 영입은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지만 첼시가 그냥 위약금을 물고 임대 복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약간 네. 그 삘이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를 예, 조금 예. 뒤에 설명을 드리고 델랍부터 먼저 보자면 자 오피셜이 떴습니다. 유니폼 입고 아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이제 사진도 찍었고요. 입스위치가 강등을 당하면서 바이아웃 조항이 3천만 파운드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바이아웃 조항을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고 첼시가 데려왔습니다. 지불 방식은 2천만 파운드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파운드를 이제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델랍의 전 소속팀 맨체스터 시티가 20% 세론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에게도 이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전달될 전망입니다. 첼시는 이제 맨유와 뉴캐슬과 경쟁을 했다고 하고 그 끝에 영입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첼시가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 보강이 좀 급해요. 그리고 젊고 잠재력 높은 잉글랜드 재능. 프로필은 딱이죠. 좋죠. 네. 어떻게 봐요, 영철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점이 생각보다 첼시에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레스카의 제자였어요. 네. 이 들으네. 인연을 보면 예전 맨시티 네. 이제 유스 그러니까 엘리트 개발 스쿼드에서 마레스카 지도하에 델랍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했었대요. 왜 마레스카가 맨시티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좀 그림이 나 계속 생각이 잘 안 나지. 원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마레스카는 뭔가 쭉 레스터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레스터에서 짧게 있었는데 괜히 맞죠? 5, 6년이 있었던. 색이 강해요. 네, 그런 제 느낌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이라서 보면은 이제 마레스카의 지도하에 뛰어난 활약을 유스 때 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기대를 좀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랜만에 첼시에서 다시 재회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콜 파머하고도 맨시티 그러네. 아카데미 때 호흡을 맞췄었던 델랍 선수였어요. 네. 콜 파머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로메오 라비아. 라비아가 물론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맨시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같이 나온다면 이미 이전에 호흡을 맞췄고 특히 주목할 점은 콜 파머와의 시너지 효과예요. 맨시티 아카데미 때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라고 코치인 브라이언 베리와 머피가 이제 해상을 한 인터뷰도 좀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첼시 공격진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파머가 공간을 찾고 델랍을 찾아내면서 패스를 찔러줄 때 또 마레스카는 델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델랍의 득점력을 어떻게 키워줄지를 마레스카 감독도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로 보면 편하게 생각할 만한 환경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첼시에겐 결정됐겠구나라는 점도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는 결정입니다. 입스위치 유니폼에 약간의 푸른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리암 델랍 경기를 봤을 때 뭐 아주 많은 경기를 쭉 다소화한 건 아닌데 봤을 때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지컬 진짜 좋아요. 예, 힘 진짜 좋고. 그런데 엄청나게 뛰어난 공격수냐라고 부르면 그거는 조금 아직 의문부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네. 아닌데 좀 더 봐야 된다. 높은 레벨에서. 그러니까 결국 첼시에게 필요한 건 완성형 스트라이커인데 예. 아직 그 완성형 스트라이커가 되려면 가야 될 길이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헤더를 통한 득점 능력도 지금보다는 더 키워질 필요가 있겠고 견제에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힘은 세지만 피지컬이 좋아요. 피지컬 좋고 잘 버텨요. 근데 자신에게 뭔가 좀 좋은 능력을 가진 수비수가 붙었을 때 입스위치 타운의 구단 체급이 낮은 것도 본인에게 한 몫은 한 영향이 있겠지만 선수 본인도 약간 그런 고립이 되는 문제, 네. 견제 약한 문제 이런 점들이 이제 강팀과의 경기 때 특히 많이 좀 도드라졌었거든요. 첼시를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은 수비 그치. 견제가 공격수에게 따라올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일단은 좀 되고 슈팅과 패스 사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판단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더 여물어야 돼요. 뭔가 잠재성을 보여줬고 이런 유형의 선수구나라는 힌트를 이제 입스위치 타운 시절에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을 해줬다면 여기서 좀 더 다듬어져야 더 완성형 공격수로 첼시가 원하는 프로필대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대부분 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대로 잭슨만 남겨둘래. 경쟁자 쓸래. 무조건 경쟁자를 아이, 당연하죠. 영입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 잘 쓰면 좋은 툴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리암 델랍은 오피셜이 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뒤에 말씀드린 두 개가 하나는 골키퍼를 반드시 바꿔야 되는 팀이 첼시였는데 마이크 매냥과 링크가 나고 있고 제이든 산초 이제 보내는 건데 매냥은 뭐 이거는 이따가 뒤에 맨시티 라인드로스 얘기랑 같이 하겠지만 지금 밀란이 뭔가 공중분해 느낌으로 팀이 막 주축자원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매냥 키퍼는 산체스보다 무조건 나은 키퍼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체스가 워낙 안 좋아서요. 산체스가 진짜 안 좋아서 네. 그래요. 근데 매냥도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소개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매냥 이적설이 떴을 때 팬들 반응이 어느 팀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애매했어요. 뭐야 네. 이거 왜냐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업그레이드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일단 폼 많이 떨어졌고요. 네. 실수가 좀 늘었는데
2024년 후반기부터 현지 팬들한테 듣고 있는 별명이 비누손이에요. 우리는 이제 비누손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린 기름손 얘기 기름손 많이 이렇게 하지. 얘기 많이 하죠. 현지에서는 그 비누가 이제 미끄럽다는 그 느낌 때문에 비누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공을 놓친다. 네. 페노르트전 때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고 베로나전 때 불안했고 이전보다 선방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데다가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날아오는 니어 포스트로 날아오는 슈팅에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방 통계가 네. 확 떨어질 떨어지긴 수밖에 했어요. 없죠. 예. 지금 일관성도 부족하고 기복도 심하고 여기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잦은 부상을 당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잔부상 때문에 선수 본인의 멘탈이 더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깨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네. 거라 생각을 해요. 첼시 입장에서 이제 우려해야 될 점은 지난 2시즌 동안 매냥은 좀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 그런 점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분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걱정이 되고 네. 그래도 산체스보다 나은 점은 패스나 수비 조율, 공중볼 이런 부분은 통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더 나은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골키퍼 커리어를 쭉 봤을 때 누가 더 보여준 게 맞냐? 매냥이 더 많은 걸 보여줬죠.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산체스는 매냥은 지금 폼이 떨어진 걸 감안해서 되게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체스는 개인적으로 그냥 첼시 체급에 좀 안 맞는 키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무조건 낫다. 물론 더 좋은 골키퍼를 데려올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러기에는 뭐 지금 예를 들어 조안 가라시아 같은 골키퍼들이 지금 제일 주목받는 골키퍼 아니에요. 네. 근데 첼시랑은 링크 자체가 안 났어. 안 났어요. 네. 그러다 결국은 바르셀로나로 그죠?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아마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골키퍼는 매냥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매냥도 지금 AC 밀란과의 계약 연장 교착 상태 때문에 네. 밀란에 앞서 말씀해주신 공중분해 선수를 팔아야 되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밀란이고. 그래서 첼시도 이 선수는 찔렀을 때 데려올 수 있겠는데 이적료도 적정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영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입한다면 기존 골키퍼에 대한 정리는 무조건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뭐 요르겐센도 있고 페트로비치도 지금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선수들이랑 어떤 식으로 누구를 서브로 두고 누구를 경쟁을 시키고 누구를 선발로 할지는 뭐 마르스카 감독과 구단이 정리를 좀 해야죠. 네. 선방 능력 확실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정도는 좀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체스보다 낫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매냥도 나이도 이제 좀 차가고 있는 근데 그래도 산체스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왜냐면 산체스가 너무 좀 별로라. 보여준 바가 있으니까 매냥을. 그게 너무 내가 커서 그런가? 그 약간 형철이는 지금 느낌이 똔똔 느낌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매냥도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네. 예, 요즘 폼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냥이 예전에 잘할 때도 되게 안정적인 골키퍼냐라고 물으면 또 약간 굳이 따지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철옹성 같은 키퍼인가라고 물으면 그쪽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또 잘 막을 때 보면 그래 날아다녀. 감각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었어요.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선수고 마지막에 이제 산초죠. 예, 제든 산초. 네, 산초는 지금 이제 올 시즌 한 시즌 임대를 와 있었고 시즌 종료 후 최대 2,500만 파운드의 완전 영입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 영입 포기를 결정합니다. 예. 이제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긴 했지만 근데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려가라.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왜 그러느냐? 활약도 물론 아쉽지만 주요 원인은 주급이에요. 산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받았던 주급 약 30만 파운드가 첼시에서도 그대로 그 계약 조건이 유지가 되길 원했는데 첼시는 그 금액을 주는 건 어렵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제 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 복귀를 시키게 된 첼시의 상황이고 사실 활약도 좀 이유가 되긴 하죠. 초반에는 잘했어요. 시즌 초반에 첫 3경기에서 4개 도움을 기록해서 산초 나가자마자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2월 초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골만 넣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네투나 마두에케에게 주전 경쟁 밀리면서 출전 시간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리그 막판 브랜트포드전 골,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베티스전의 골 그걸 통해서 이제 막판에 좀 활약을 잠깐 보여준 기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매우 부족했고요.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은 그래도 산초를 좀 좋아했다고는 하는데 구단 수뇌부가 높은 주급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거절하기로 이 선수의 완전 영입은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서 계속 고정비가 나가면서 데리고 있을 만한 선수인가라고 그러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첼시에서 한 시즌 정리가 한계를 보여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번 시즌 한 시즌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고 맨유도 당연히 산초는 플랜이 없을 겁니다. 매각하고 싶을 거죠. 어딘가에 팔아야 될 텐데 지금 이야기는 사우디 고위층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우디로 갈 수 있다. 네. 진짜 사우디 진짜 좋다. 알나스르, 아릴랄, 알 이티아드 등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주급 감당 우린 오케이다.
게 사우디 입장이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복귀설도 있죠.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갑니다. 코바치 매직에 의해서. 일단은 자금 확보를 챔스 진출권 확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산초를 맨유가 얼마에 부르냐에 따라서 뭐 띄워둘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주급 일부 보조를 하면서 재임대를 해줄 가능성도 있죠. 네. 물론 팬들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사우디가 달려들기를 바랄 것이고 산초 본인도 이제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갈지 아니면 1년 뒤에 FA로 나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준 게 너무 미약해요. 어찌 보면 도르트문트 때 그 좋았던 시즌 말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제이든 산초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과연 있는가라고 그러면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가지 않을까. 그 가는 것은 뭐 저는 맨유 입장에서는 사우디 쪽으로 가주면 고마운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시티에 지금 연결되는 3명의 선수 아인누리, 그다음에 셰르키, 그리고 라인더러스 네. 모두 다 꽤 가까워진 것 같고 그쵸. 여기에 연계해서 가야 될 거는 밀란의 얘기들인데 밀란이 이 라인더러스나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마이크 맨양 나가는 거 말고도 테오도 지금 사우디 링크가 있고 거기에 참 이제 좀 이게 팀의 상황이 좀 웃긴 게 이런 주축 선수들이 나가는 거랑 별개로 또 백전노장 모드리치는 밀란으로 인한다는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번 주 내내 밀란 얘기가 진짜 많긴 했네요. 네, 그래서 밀란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 좀 강해요. 그렇죠. 뭐 맨시티는 일단 라인더러스를 최대한 품겠다는 계획을 일찍이 좀 품었고 맨시티도 클럽 월드컵 준비 때문에 맞아요. 영입을 되게 빠르게 착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더러스는 영입 합의가 됐다. 이적료 기본 5,500만 유로에 옵션 포함 최대 7천만 유로 5년 계약에 유력하고 케빈 더브라이너의 대체자로 좀 여기고 있고 클럽 월드컵 이전에 영입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영입이 확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셰르키도 개인 조건 합의 끝났다. 리옹에 곧 공식 제안을 보낼 거고 선수가 리옹과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적 협상에 있어서 맨시티는 그걸 이용하려 할 것이다. 선수 본인이 맨시티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예상 이적료는 약 3,400만 파운드로 일단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괜찮은 선수라고 보는데. 네, 뭐 닐리즈 그러니까 방출 조항이 이제 조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발동이 좀 복잡한 조건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보단 조금 높을 거다. 2,500만 파운드보다 조금 높을 거다라는 기사가 일단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아인누리 전 개인적으로 되게 공격력 좋은 울버햄튼의 윙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울버햄튼 경기를 워낙에 형철이가 중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봤죠. 네. 선수 본인이 맨시티행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최우선 왼쪽 풀백 타겟이다. 3천만에서 5천만 파운드 사이의 예상 이적료가 예상이 되고 울버햄튼이 선수를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뭐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더르스는 워낙 만능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역할을 주어도 다 잘하는 선수. 케빈 더브라이너의 대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박스 타격으로 생각한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터뜨렸던 균도안과 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굉장히 만능에 가까운 선수라 실제로 침투를 되게 잘해요. 네. 볼 전개도 꽤 잘해주는 편이고 공격 지역에서의 관여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탈압박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펩 체제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아니 지난 시즌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 유럽 5대 리그 최다골이래요. 네. 15골이니까. 이러면 옛날 이제 램파드 막 이런 느낌이잖아. 박스 타격이 너무 기대됩니다. 좋고 네덜란드 국대 경기 봐도 라인더러스 잘합니다. 제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저도 더블라이너도 더블라이너인데 약간 균도한 전성기 때 대체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케빈 더브라이너만큼 유리한 공미 뭐 공미도 되지만 저는 아주 여러 가지 큰 육각형의 8번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라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셰르키. 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드리블 좋습니다. 드리블 진짜 네. 좋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약간 좀 잘만 적응을 한다면 패스를 뿌려주는 데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죠. 1대1 상황 자신감 있고 좁은 공간 활용 잘하고 양발을 사용합니다. 그 점도 상당한 이점인데 약점은 이제 오히려 이 선수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드리블이 때때로 좀 과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온더볼의 강점은 있는데 오프더볼은 조금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 셰르키 선수고요. 리그왕 올 시즌 12골과 20개 도움입니다. 스탯은 훌륭하죠. 오우. 기술적 재능 좋고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수비 가담이 조금 부족한 부분 어쨌든 강팀에서 뛰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되니까 경기력 기복도 있다는 평가들을 어떻게 본인이 씻어낼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이누리인데 이 선수요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공격 포인트 올 시즌 1위였습니다. 4골과 7개의 도움
인버티드 풀백 혹은 공격 가담을 시키는 풀백 역할 다 가능합니다. 진짜 이 선수 드리블 잘하고 빠르고 침투가 좋아요. 볼 컨트롤도 저 딱 봤을 때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에 어떤 기술적인 플레이, 마무리 다 기대해도 좋을 선수고 굉장히 민첩하다는 점이 저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브스 경기 보면 올해는 쿠냐랑 제일 튀는 선수가 아이누리였어요. 네. 수비는 모르겠어요. 수비는 때때로 조금 물론 정말 좋은 날은 네. 살라도 한번 이 선수가 묶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경기할 때 좋은 날은 민첩하고 빠르니까 상대에게 어느 정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또 수비가 공헌될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 근데 가끔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보완하면 좋을 텐데. 펩이 조져놓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다듬어 놓느냐. 그러면 지금 맨시티가 좌우를 아인누리랑 그 마테우스 누네스 두 명으로 데려가나? 오른쪽 사이드백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지? 리코를 수도 있긴 한데. 리코한테 계속 기회를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될 것 같긴 하고. 저는 근데 일단 왼쪽 풀백 데려왔잖아요. 네. 그럼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쵸. 아이누리가 온다고 하면 예. 그러면 아마 센터백 조합은 그바랑 후벤 디아스가 메인 조합이 네. 될 것 같고. 거기에 후사노프와 같은 선수들이 백업을 보고 네, 뭐 헤이스도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아칸지는 나갈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웃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스쿼드 구성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 수비수들은 일단 웬만하면 주전급 선수 아닌 이상 네.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케랑 스톤스 더 그렇고 네네네. 풀백 무조건 데려야 된다고 봐요. 오른쪽 사이드백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추가로. 돼요. 마티우스 누네스 열심히 뛰죠. 네. 뭐 풀백이 중미보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전문 풀백에 비할 바는 그래, 아니라고 그죠? 보고 리코르스는 항상 피지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 풀백은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전 이게 맨시티 스쿼드 구성의 다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른쪽도 추가로 데려올 것이다. 더 데려와야 하고 데려오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맨시티는 다방면으로 많은 보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라인드레스도 그렇고 밀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 전에 마이크 매냥 얘기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밀란 하면 생각나는 주축 선수 중에 한 명인 테오. 폼이 많이 좀 내려왔어요. 이전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테오가 사우디 링크가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테오가 아릴랄로 간다. 물론 네이마르는 이제 브라질 무대로 갔지만 최근에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아릴랄이 엄청난 이슈를 또 일으켰던 맞아요. 사례가 있었고 미트로비치, 말콤, 밀린코비치, 사비치, 후백 네베스, 쿨리발리, 야신부누, 주안 칸셀로, 헤낭로지, 테오 헤르난데스.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팀으로 팀 꾸리잖아요. 이거 유럽 클럽 그 구성이에요. 게임에선 넘버원일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네, 충분히 네. 그 정도의 체감이 될 거라 봅니다.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 살렘 알다우사리, 야세르 알샤흐라니, 모하메드 칸노, 알불라이히, 알탄바크티 다 사우디 대표팀 경기보다 보면 대부분 경기를 뛰는 주축 선수들이고 네. 살렘 알도사리는 그 에이스죠. 근데 알도사리 아마 경기 기억나실 거 보면 생각나실 네, 거예요. 아르헨티나전 원더골의 예. 주인공. 이런 선수들이 다 질비한 팀인데 여기에 테오까지 간다? 미칩니다. 거기에 네.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 원래 부임 예정이었다가 방금 전에 오피셜이 떴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 대단한 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에데르송 링크도 있더만. 맞아요. 그 골키퍼 영입도. 에데르송도 그거고 지금 미드필더 에데르송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얼마나 스쿼드를 강화하려고 예.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테오가 도대체 올 시즌 어땠길래 왜 밀란 팬들도 약간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봐야 되는데 이탈리아 슈퍼컵을 밀란이 우승하긴 했지만 리그 8위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테오도 책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전 시즌보다는 공격 스탯이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스탯도 스탯인데 공격 기여도가 줄었습니다. 마무리 자체가 너무 정확하지 못했고 레앙과 함께 경기력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올 시즌 내내 받아왔었거든요. 지금 밀란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실패하면서 테오를 포함한 가치가 높은 선수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계약이 2026년에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테오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없을까? 는 아니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이전보다 내려왔다라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선수가 완전 바닥으로 뭐 내리 꽂았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팬들도 그래도 테오는 유럽 빅클럽 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선수 본인도 일단 유럽 무대 잔류를 당연히 좀 좋아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클럽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 일단 제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뭐 밀란에 한 시즌 더 할지 아니면 정말 떠났는데도 유럽 팀을 고를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선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선수의 그 공격 가담 능력, 네. 속도 이게 이전보다 조금 떨어졌다 한들 여전히 태우는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유럽 안에서 움직일지 사우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네, 아틀레티코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도 아틀레티코에 다시 가고 싶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밀란이 원할 만큼의 이적료가 협상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고려 대상일 것 같고 뉴캐슬 이야기도 잠깐 좀 돌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드리치는 오히려 밀란이 이제 인한다. 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밀란이 이제 대단한 베테랑을 데려와서 물론 이제 밀란의 질라탄은 원래도 인연이 있었던 선수긴 했지만 그죠. 질라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선수임을 고려할 때 모드리치한테도 비슷한 역할을 좀 맡기려고 하는 것 같고 알레그리 감독은 또 경험 많은 베테랑을 원래 팀에 좀 잘 데리고 다니는 네. 스타일이에요. 모드리치는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멘탈리티를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라인더르스가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중원에 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중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네. 밀란은 이제 상위권 경쟁을 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드리치는 내년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단들하다 85년생들. 네, 예. 무조건 자기는 무조건 월드컵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밀란이 딱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환경의 팀이지 않을까. 출전 기회도 받을 수 네. 있고 밀란도 모드리치가 매우 필요한 이유가 있고 알레그리이기 때문에 베테랑을 좀 잘 쓰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모드리치의 계약 가능성은 지금 꽤 높아 보입니다. 뭐 사실 어떤 뉴스에서는 이미 FA 계약했다. 네.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밀란 유니폼을 입은 모드리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뭐 크로아티아에 방문을 해서 예.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여름에 가장 핫한 골키퍼는 조안 가르시아였습니다. 네. 이게 에스파뇰 골키퍼이기 때문에 과연 지역 라이벌인 바르셀로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아스날 링크도 있었고 또 맨시티 링크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다른 리그로 이동을 할 것인가를 봤는데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죠. 바이아웃 금액 2,500만 네. 유로를 지불해서 5년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수 본인도 이제 바르셀로나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락했고 아마 곧 오피셜이 나올 것이다 등등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통계로 보면 올 시즌 라리가 선방 1위 146개를 기록했고 박스한 슈팅 방어는 리그 최다 88개를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도 높이 평가하고 지금의 기량도 좋고 추후 바르셀로나의 넘버원 골키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기사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테오 슈테겐의 입지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생기고는 있죠. 뭐 여러분이 SL에서도 들으셨겠고 그다음에 영주형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테오 슈테겐은 나는 준비돼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테오 슈테겐과 조한 가르시아 두 명을 데리고 있는 건 그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슈체즈니와 이 조한 가르시아를 두 명을 체제로 만들고 테오 슈테겐이 이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잠깐 돌았었죠. 예. 물론 본인은 슈테겐 본인은 되게 잔류를 잘하고 하는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에도 굉장히 좀 남아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몇몇 매체에서는 여전히 이적설을 좀 보도하고 있다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 명이 남았습니다. 유망주 하나고요. 그 다음에 켈러허. 그리고 벨링엄 형제. 이렇게 세 명을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켈러부터. 켈러는 리버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브랜트포드로. 네. 일단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을 쭉쭉쭉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 통계도 있는데요. 리버풀 역사상 최다 승부차기 승리 오. 4번을 이겼습니다. 네, 4번을 이겼고 2022년 카라바오컵 결승 첼시전 120분 동안 선발로 출전해서 승부차기 그냥 선방도 아니고 승부차기 결승골이었어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케파 대 켈러. 예. 그때 결승골 11대 10으로 네. 리버풀이 이제 그때 승부차기에서 첼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리그컵 승부차기에서 총 페널티킥 선방 6개. 그래서 이제 구단 신기록을 썼고 2024년 지난 시즌이었죠. 카라바오컵 결승 첼시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고 클롭 감독의 마지막 트로피에 켈러허가 기여합니다. 리그컵은 곧 켈러허의 대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네. 정규 리그, 그러니까 정규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한 것도 2경기 연속으로 올 시즌에 페널티킥 선방을 했었어요. 사우스햄튼전 때 암스트롱의 페널티킥을 막았고 레알 마드리드전 때 은바페의 페널티킥을 막았습니다. 네. 직관 가셨었죠 그때. 그죠. 네, 그때 켈러. 그래서 이 2경기 연속 페널티킥 선방, 정규 경기에서의 페널티킥 선방이 1909년 이후 리버풀 최초였다고 합니다. 오. 네, 대단한 또 일이었고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기여했는데
알리송 부상일 때 리그 7경기 연속 선발 5승 2무로 좋은 성적으로 리그를 마쳤고 세컨 키퍼인데 이 정도 성적이면 정말 잘한 거죠. 네. 지난 2시즌 동안 총 4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많이도 나왔다. 경기도 많이 뛰었고 알리송도 많이 아팠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여도를 남겼는데 사실 진짜 프로의식이 대단한 선수예요. 언제 오랜만에 나와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매번 잘해주고 묵묵히 백업 역할을 리버풀에서 든든히 버텨줬거든요. 근데 사실 선수 커리어를 위해서는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가 맞죠. 그리고 리버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마르다 슈빌리를 데려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켈러는 충분히 리버풀에서 박수 받을 만한 커리어를 보냈다. 떠나는 선수에게 환송을 해줄 거면 이 정도 되는 선수에게 환송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인스타에 켈러 활약상 모아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해줘야죠 이 정도는. 브랜트포드가 잘할 거예요. 플레켄이 일단 레버쿠젠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자로 영입을 했는데 당장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달려들 만한 상황이 충분했었죠. 저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켈러의 재능이 발밑도 좋은 편이고 선방 능력 말할 것 없고 페널티킥 잘하고 큰 경기에 강하고 검증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 그 정도로 잘할 것 같다고 엄청난 생각해요. 세이브. 중상위권의 넘버원으로는 손색이 없는 골키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브랜트포드의 넘버원 골키퍼가 될 거고 브랜트포드도 좋은 골키퍼들이 쭉 있었는데 라야도 그렇고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해보면 산체스나 매냥보다 이쪽이 나을 수도 있어 첼시는. 그 맞아요. 진짜 그 저도 정도로. 켈러가 낫다고 최근 2시즌 동안 폼 보면 오히려 켈러가 나았어요. 많이 줬어. 그래서 켈러의 이런 기분 좋은 이적 소식을 좀 잘 전달드릴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저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켈러는 또 잘 알고 만한 골키퍼니까 브랜트포드에서 활약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썬더랜드 승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주드 벨링엄의 동생 조브 벨링엄 이적 링크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로 갈 것 같다. 네, 형의 어떤 이 수순을 밟는 건데. 그렇죠. 주드 벨링엄이 뛰었던 팀이어서인지 조브 벨링엄도 도르트문트에 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형과 비교했을 때 동생은 어떤 선수인가 이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클 성공, 패스 성공, 키 패스, 공중볼 경합, 기대 득점, 팀 내 상위 5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펼쳤다는 거고요. 챔피언십 리그 43경기 출전해서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형 주드와 비교하면은 2살이 어려요. 버밍엄 시티 그리고 유스 출신입니다. 16세 107일의 나이로 1군에 데뷔했는데 구단 역대 2번째 최연소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드 벨링엄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버밍엄에서는 어릴 때 데뷔를 했었고 조브 벨링엄은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미드필더 전 지역을 다 소화 가능해요. 주드 벨링엄과 좀 비슷한 면을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고 침착하고 좁은 공간에서 볼 컨트롤 좋고 패스 능력 좋고 경합 잘하고 역습 전개 시에 정말 빠릿하게 침투해서 움직이고요. 박스 침투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볼 간수, 연계, 운반 그리고 순간적인 공격 가담 시에 빠른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는 조브 벨링엄이 확실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주드 벨링엄도 똑같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둘 다 장점을 다 많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데 박스 안 공격 능력이나 타격 능력이나 그리고 뛰고 있는 무대 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큰 육각형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주드 벨링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브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장점이 좀 뻗어 있는 스타일이고 확실히 더 경기 운영, 안정적인 뭔가 이 플레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브 벨링엄이 본인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상을 좀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그런 좋은 기술들이 썬더랜드에서도 요긴하게 쓰였고 선수 본인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영입을 좀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르트문트가 이런 선수들을 또 잘 데려와서 잘 또 만개시키는 걸 잘하는 팀이라 그리고 뭐 저도 경기를 다 본 건 아닌데 기록들이나 여러 가지 평가들을 찾아보면 꽤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보통 형제들이 한 명한테 좀 몰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쪽은 그래도 동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바페 형제랑은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장점 많아요. 조브 벨링엄도. 그러니까 주드랑 비슷한 면이 분명 좀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무대로 만약 가게 된다면 거기서 육각형의 크기를 얼마나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 재밌으려면 도르트문트로 갔다가 바르셀로나 가나요? 네. 그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야,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멱살 한번 잡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유망주 하는데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네.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 소속의 선수라고 하는데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랑 파리 생제르맹인 거 보니까 졸라 잘하는 선수인가 보네요. 예. 일단 인정받았어요. 두각을 뭐 인정받았고 지금 이거 저도 아무래도 플레이를 요즘은 또 많이 보진 못했어요. 예전에 잠깐 그 볼터치 영상 모음집 같은 건 봤었는데 공격 지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90분당 그 기대 득점이나 슈팅 수, 도움, 기대 도움, 슈팅 창출 기회, 볼 운반, 드리블 성공 횟수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리가 기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공격 관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임을 일단 좀 확인할 수 있고 직접적인 득점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슈팅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위험 지역에서의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 공격 마무리 지역에서 본인의 번뜩이는 능력으로 마무리에 직접 관여가 되는 선수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약간 포워드에 가까운 공미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비 지표는 통계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낮은 편이에요. 뭐 수비할 일이 별로 없겠죠. 일단은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겸 오른쪽 윙으로 일단 봐야 될 지금 마스탄투오노 선수입니다. 그 기사에서 언급되는 평가는 진정한 보석이다. 오, 진보? 진정 보석이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진보 메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 능력 좋고 시야 좋고 패스 능력 좋고 프리킥 능력 좋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스코를 보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네네네. 물론 이스코는 워낙 클래식화라는 선수라 요즘 축구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매지션이거든요. 마술을 부리는 선수입니다. 기술하는 이번에 베티스전 전반 첼시전 때 보여준 그 패스도 대단하더라고요. 되는 날에 이 이스코 같은 선수는 못 막아요. 근데 그런 경향을 가진 선수라는 거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파리와 지금 이 레알 마드리드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 내에 계약을 마무리해서 클럽 월드컵에 뛰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레알이 뭐 물론 파리 생제르맹도 어린 젊은 선수들을 많이 잘 데려왔지만 좀 더 일찍 원석을 찾아서 세공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값어치 좀 키우는 그런 영입들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내 계약이 마무리될지는 좀 궁금하고 바이아웃 금액 4천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선수 본인도 파리에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이 비전에 매력을 느껴서 레알행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미 일찍이 레알 이적설이 되게 많이 떴었어요. 한 1년 전, 2년 전 그때부터 힘을 많이 발라놨네 그러면. 계속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파리는 일단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알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만약 클럽 월드컵이 아니라면 마스탄투오노 선수의 생일이 이제 8월 14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팀 합류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유리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선수의 이적 상황이죠. 뭐 그리고 레알이 찍어놓은 유망주면은 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잘 안 되면 아스날로 보내면 됩니다. 외대구로도 그랬어요. 마스탄투오노를 바로 쓰고 호드리고가 혹시 뭐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 레알이 좀 찍어놓은 다음에 하다가 다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수들이 다 잘 됩니까? 유망주는 어느 팀이고 다 그렇죠. 했다가 조금 뭐 출장 기회나 이런 걸 못 받으면은 또 이게 보내주면 잘 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후에 이적서를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간중간 속보가 많이 뜹니다 요즘에는. 그런 건 역시 또 저희가 방수 토크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에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